차 교수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71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자역학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양자역학 5번째 문제, 허미시안 연산자의 고유값, 고유벡터, 기대값 구하는 문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힐버트 공간이 있죠. 그 힐버트 공간의 기저가 단 2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2개를 1, 2 이렇게 캣 벡터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연산자 P가 있어서 이 P라는 연산자는 1이라는 기저를 2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2라는 기저를 1이라는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이 P라는 연산자의 고유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각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 벡터가 있는데 그 상태 벡터가 1이라는 기저와 2라는 기저가 1대2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런 상태 벡터가 있을 때 이 상태 벡터에 대해서 연산자 P의 기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구하려면 자, 기대값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 기대값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라켓 표기법입니다. 디렉의 브라켓 표기법이다 라고도 얘기하죠. 이 브라켓 표기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에스크 프로페서 차라고 하는 강의가 있죠. 그 47번째 강의와 48번째 강의가 바로 브라켓 표기법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브라켓 표기법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자, Q라고 하는 연산자의 기대값은 무엇에 대한 기대값이냐면, 푸사이라고 하는 상태에 대한 기대값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분모는 그 상태의 크기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분자는 Q라는 연산자를 그 상태에서 구한 행렬 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만약에 요 푸사이라는 상태 자체가 규격화되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적분하는 것이 1이면 기대값을 이렇게 분모 없이 분자만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캣 벡터라고 하고 이 부분을 브라 벡터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려면 캣 벡터와 브라 벡터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걸 계산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자,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상태를 이렇게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쓰고 캣 벡터와 브라 벡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쓰는 벡터, 이거는 우리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벡터와 비슷한 그 연산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벡터를 나는 화살표 벡터라고 합니다. 이 벡터를 표시할 때 화살표를 표시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화살표 벡터가 있는데, 화살표 벡터가 이렇게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이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벡터로만 표시하면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기준계를 정해야 되죠. 기준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각 축을 정하고 축의 플러스 방향을 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축에 대해서 이 벡터의 성분을 이렇게 AX, AY, AZ를 이제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성분을 구하면 우리 이 A라는 화살표 벡터를 성분과 단위 벡터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걸 X, Y, Z를 1, 2, 3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더 간단하겠죠.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더 표시할 수가 있냐면 그 행렬처럼 이렇게 열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열 벡터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했을 때 A라고 이렇게 벡터 모양으로 하면 이건 그냥 추상적인 표현이죠. 계산을 하려면 먼저 기준계를 정하고, 기준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 단위 벡터를 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한다. 그 기준계에서 세 숫자로 대표한다. 그랬을 때 그 기저라고 하는 것은 x1 헷, x2 헷, x3 헷 이런 단위 벡터들을 기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 벡터와 캣 벡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화살표 벡터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정의가 돼 있죠. 그리고 캣 벡터는 힐버트 공간에서 정의가 돼 있습니다. 두 개를 다 벡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까 어땠습니까? 화살표 벡터를 이렇게 기저로 대표를 했더니 세 개의 숫자로 대표됐죠. 양자역학에서 힐버트 공간의 캣 벡터도 기저로 대표될 수가 있습니다. 기저를 정하면 이렇게 넘버들로 이루어진 열 벡터로 정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거 행렬인데 어떤 행렬이냐면 3x1 행렬이고, 이건 열 벡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5x1인데 항상 5x1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힐버트 공간은 우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n개가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 x1 행렬이 되고 이것도 열 벡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둘 다 화살표 벡터나 캡 벡터나 전부 다 벡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처럼 열 벡터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퀄 사인 할 때 위에다 이렇게 점 찍은 거 보이죠? 이건 대표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 개가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기절을 정해서 대표하면 이런 숫자가 됩니다. 기절을 다르게 고를 것 같으면 숫자도 좀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양자역학에서 아까 기대값을 정의한 것도 그렇고 이런 캡 벡터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힐버트 공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도대체 이 캡 벡터는 도대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힐버트 공간을 유클리드 공간과 비교해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유클리드 공간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공간이죠. 그래가지고 이 공간에서 물체가 운동을 하죠. 근데 사실은 물체가 운동하는 것보다 우리가 물리에서는 이 유클리드 공간에서 물리량을 벡터로 표시하죠. 그래서 물리량을 화살표 벡터로 표현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힐버트 공간은 비슷하게 우리 물체가 운동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만 따왔냐면 거기서 그 힐버트 공간에서 이용이 되는 물리량, 그 다음에 캡 벡터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의 수학적 특징을 그대로 일반화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유클리드 공간에서 이용이 되는 것과 유사한 그런 수학적인 방법으로 기술이 되면서 미세계를 설명할 때 필요한 연산자와 캡 벡터를 표현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클리드 공간이 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본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 기저가 정해지면 되죠. 이 기저는 내가 내 마음대로 골랐습니다. 힐버트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저를 정하면 그 공간이 정해지는데 자, 기저는 어떻게 정할지 하는 것들이 이제 궁금하면 차 교수 에스크 프로페서 차라든가 또는 차 교수가 이제 강의한 양자역학 강의를 보면 자, 이런 것들이 더 자세하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살표 벡터에서는 화살표 벡터 하나로 다 표시하는데 우리 힐버트 공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캡 벡터도 있고 브라 벡터도 있죠. 자,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벡터의 크기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더하기 A3 제곱과 같죠. 그런데 그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열 벡터가 있으면 행과 열을 바꿔서 행 벡터로 만든 다음에 이걸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A.A가 되고 그게 바로 A 제곱이 되죠. 그런데 여기 이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화살표 벡터의 성분들은 반드시 실수여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벡터들은 전부 다 물리량이고 물리량은 실제로 측정되는 양이죠. 근데 힐버트 공간에서 캡 벡터나 브라 벡터는 실제로 측정되는 양이 아닙니다. 측정되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꼭 실수여야지만 한다는 조건이 없죠. 그래서 이것들의 성분들은 복소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힐버트 공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의 크기의 제곱을 구할 때는 여기 바로 실수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복소수도 가능한데 그 복소수를 이렇게 똑같은 걸 곱해가지고 실수로 만들려면 복소 켤레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곱하기 위해서 행과 열을 바꾼 다음에 이걸 어떻게 다 만들어 놓냐? 복소 켤레로 다 만들어 놉니다. 여기서 스타를 붙인 거는 복소 켤레를 만들었다는 뜻이죠. 복소 켤레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복소수는 실수 부분 더하기 I 곱하기 허수 부분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어떤 숫자가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이 있다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거 이게 바로 복소 켤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곱하면 실수의 제곱의 합으로 이제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 어떻게 쓰냐면 푸사이 이렇게 캣하고 브라하고 캣을 이렇게 곱한 거. 이러면 요건 하나의 숫자가 됩니다. 요건 이제 실수인 숫자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요 옆에 있는 요걸 갖다가 브라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브라 벡터를 표시하는 기호는 똑같은 기호를 썼죠. 그래서 이 파이하고 똑같은 벡터인데 행하고 열을 바꾸고 숫자들을 전부 다 복소 켤레로 바꿔 썼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클리드 공간에서 기저가 갖추어질 조건하고 힐버트 공간에서 기저가 갖추어야 될 조건을 보겠습니다. 그 조건 두 개가
같습니다. 그 조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소노멀 프로퍼티와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라고 얘기하는데,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오소노멀 프로퍼티는 뭐냐면 요 기저 벡터죠. 단위 벡터가 같으면 요건 크로네카 델타 기호죠. i하고 j가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이고, 그래서 xi하고 xj가 요거 단위 벡터인데 두 개가 같은 것을 스칼라 곱하면 1이고 다른 걸 스칼라 곱하면 0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건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인데 요 세 개를 똑같은 걸 이렇게 나란히 써가지고 다 합하면 그것은 아이덴티티 벡터와 같다. 여기 이제 텐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건 어디에다가 벡터를 곱하든지 그 벡터가 그대로 있는 게 바로 아이덴티티가 되겠습니다. 그때 힐버트 공간에서도 비슷한 게 성립합니다. 여기서 람다 n을 기저라고 한다면 람다 n 프라임 캣 할 것 같으면 n하고 n 프라임이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인 이런 관계를 갖고 있고, 요 똑같은 걸 캣을 먼저 쓰고 브라를 나중에 쓰면 이건 연산자가 되는데, 요걸 모든 n에 대해서 다 더할 것 같으면 아이덴티티 연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요 고유값이 연속적으로 분포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크로네카 델타 대신에 디렉 델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는 대신에 적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좀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연산자를 행렬로 표현할 것 같으면 그 행렬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행렬에 대해서 조금 생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행렬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행렬은 그냥 숫자들을 나열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나열한 것을 골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한 걸 행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가 first row, 두 번째가 second row, third row, fourth row 이렇게 하죠. 그리고 위아래로 간 거 이걸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irst column, 열이 컬럼입니다. 그 다음에 second column, third column, fourth column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 요소, 이 행렬에 있는 요소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다 이렇게 컬리 브라켓을 쓰면 요 전체의 집합을 얘기하고, 여기서 이 중에 하나하나는 여기에 첨자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ij가 i번째 행의 j번째 열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죠. 그래서 m21 하면 두 번째 행이니까 여기서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열 하면 첫 번째 요게 되죠. 그래서 요 2가 되죠. 그래서 m21은 2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예로 m34 할 것 같으면 세 번째 행에 네 번째 열이니까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건 이제 l이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행렬을 갖다 곱할 수가 있는데, 행과 열의 숫자가 같지 않은 걸 곱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행하고 열 숫자가 같지 않은 걸 곱하는데, 단 여기서 무엇이 같아야 되냐면, 자, 첫 번째 거를 곱하는 거는 여기서 네 번째 걸 곱한다고 하면 요 DF하고 HJL 요걸 곱하죠. 그래서 D하고 H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E하고 J 곱하고, 더하기 F하고 L 곱해야 되니까 요 첫 번째 거의 행과 두 번째 거의 열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숫자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행렬을 m by n 행렬이라고 하고, 두 번째 행렬을 n by l 행렬이라고 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행렬은 뭐가 되냐면 m by l 행렬이 되고, 이때 요거 곱한 거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요거 두 개가, 요 n이 두 개가 같아야지만 곱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 곱하기 C다라고 하면, 이렇게 행렬 곱하면 그 행렬의 요소 A의 I번째 행 J번째 열의 요소는 여기에 있는 M을 갖다 전부 다 더하면 B의 I번째 행,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C의 M번째 행, J번째 열 해서 M을 다 더하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구해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행렬이 나오면 행과 열을 바꾸는 걸 우리가 자주 합니다. 행과 열을 바꾸는 걸 트랜스포즈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전치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행렬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런 전치 행렬, 트랜스포즈 행렬은 여기다 T자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 A, B, C, D 행에 있는 걸 A, B, C, D 이렇게 열로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래서 M이라는 행렬의 트랜스포즈는 요거 첨자를 볼 것 같으면 원래는 IJ였으면 여기는 JI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우리 할 때 뭐 했습니까? 그 브라벡터는 행과 열을 바꾼 다음에 복소 켤레를 취했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드 조인트라고 부릅니다.
복소 결례를 취한 다음에 전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M이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의 어드 조인트는 이렇게 대가로 표시하는데, 대가라고 하는 건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위아래가 조금 길이가 더 긴 걸 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M 대가는 여기서 MJI 하고서 여기다 스타를 이렇게 붙였죠. 스타 붙인 거는 복소 결례를 이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렉의 브라켓 표기법에는 이제 룰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캣 벡터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파이라는 이름의 캣입니다. 자,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파이라는 상태를 표시하는데, 이것의 브라 벡터는 캣 벡터의 바로 어드 조인트가 되겠어요. 복소 결례를 취하고 행가열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파이라는 상태를 표시합니다. 그래 똑같은 파이라는 상태를 이거는 캣으로 표시했고 이건 브라로 표시했을 뿐이죠. 그래서 캣 벡터의 어드 조인트가 바로 브라 벡터가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캣 벡터가 있다면 캣 벡터의 왼쪽, 다시 말하면 짝대기 옆에 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 숫자가 올 수 있습니다. 숫자 오면 그건 역시 이제 그 캣 벡터에다 숫자 곱한 건 역시 캣 벡터인데 이건 가능합니다. 여기에 또 뭐도 올 수가 있냐면 브라 벡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라 벡터가 오면 요거 두 개 곱한 결과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산자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연산자 올 것 같으면 요 전체 연산자를 곱한 것은 또 다른 캣 벡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캣 벡터가 올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뾰족한 거에다 긴 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캣 벡터가 있는데 그 오른쪽에는 어떠냐? 오른쪽에는 여기에 숫자 올 수 있습니다. 숫자는 아무데나 갈 수 있고 아무데나 옮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에 뭐도 올 수가 있냐면 여기에 캣 벡터가 이러는데 그 오른쪽에 브라 벡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뾰족한 곳끼리는 서로 만나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짝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전체로는 연산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 여기서 한 것처럼, 여기서 있었던 것처럼, 이건 연산자는 오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여기 뾰족한 곳에는 절대 연산자가 오면 안 되고, 연산자는 이렇게 짝대기 있는 곳에만 와야 됩니다. 그리고 뭐도 안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캣이 이렇게 두 개가 연달아 있다든가, 또는 브라가 연달아 있다든가, 이런 것은 되지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캣 벡터가 있다면 그 캣 벡터를 아까 기저로 대표했었죠. 이 기저로 대표하는 방법을 우리 그 컴플리트네스 릴레이션을 쓰면 금방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기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기저에는 항상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가 이렇게 성립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람다 1, 람다 1, 람다 2, 람다 2 이렇게 해서 다 더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건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여기 이렇게 캣 벡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캣 벡터에다가 아이덴티티 이렇게 집어넣는 건 아무 상관이 없죠. 이건 집어넣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에다가 이 좌변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는 요 부분, 요게 바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 숫자가 되고 그 앞에는 뭐가 됩니까? 이게 기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화살표 벡터 할 때도 이렇게 했었죠. 화살표 벡터에 기저, 단위 벡터가 있고 성분을 썼죠. 그것처럼 이게 단위 벡터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바로 성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성분을 쪼록 나열할 것 같으면 이거 대피한 거다라고 하고 만약에 기저를 다른 걸로 쓰면 그 성분이 이렇게 다른 숫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자도 기저로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연산자로 기저를 대표할 때는 기저를 하나 구한 다음에 역시 컴플리트네스 릴레이션을 이용하는데 연산자의 경우에는 양쪽에 연산자 i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똑같은 이렇게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 시그마를 앞으로 쭉 빼왔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는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숫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 부분의 숫자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첨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첨자 두 개로 표현되는 것은 행렬로 표현이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렬로 이렇게 표현해서 n 프라임 번째 그 n 번째 n 프라임 번째 열의 요소 앞에는 어떤 연산자가 붙어 있냐면 그곳에 기저로 된 이런 연산자가 앞에 붙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대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저를 할 것 같으면 이 숫자 가지고 이제 그 연산자가 대표되고 행렬로 대표되는데 이건 또 기저를 바꾸면 다른 행렬로 대표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자가 이렇게 행렬로 대표되면 우리 이 문제에서 연산자의 고유값을 구하라라고 했죠. 연산자의 고유값을 구하라라고 한 것은 연산자를 행렬로 대표한 것의 고유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고유값과 고유벡터는 행렬에서 구합니다. 근데 우리
우리 조금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절을 다르게 택하면 행렬을 대표하는 요소들의 숫자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러면 행렬을 대표하는 요소들의 숫자가 달라지면 고유값도 달라질 것 같으면, 그러면 그 행렬의 고유값을 어떤 기저에서 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기저를 줘야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연산자의 고유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저로 대표하든지 그 행렬의 숫자가 달라지더라도 불구하고 고유값과 고유벡터는 안 바뀐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가 무슨 얘기인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행렬에다가 벡터를 곱하면, 자, 이런 식으로 행렬에다 어떤 벡터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가 됩니까? 다른 벡터가 됩니다. 간단한 예로 여기 이런 행렬에다 이런 3, 1이라는 벡터를 곱했습니다. 이거 열 벡터입니다. 그러면 다 곱하기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7, 5 하니까 다른 벡터가 됐죠.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벡터를 잘 골라서 곱하면, 그러면 그 벡터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벡터가 또 나오는데 그 앞에 어떤 상수 곱한 건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B라는 벡터를 곱했더니 B라는 벡터가 또 나오고 거기가 A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1, 1이라는 벡터를 곱했더니 3, 3이 나왔으면 3 곱하기 1, 1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 행렬에다가는 1, 2를 곱할 것 같으면 뭐가 되냐면 3, 3이 나와요. 그래서 3을 앞으로 빼냈습니다. 이랬을 때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고유 벡터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고유 벡터가 되겠고, 이 고유 벡터가 되면 요 앞에 나오는 숫자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 고유 벡터에 대응하는 고유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내가 지금 우연하게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연하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행렬이 정해지면 그 행렬의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행렬이든지 이 행렬의 고유 벡터는 뭐뭐뭐야, 이 행렬의 고유 값은 뭐뭐뭐야, 이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행렬이 있으면 또는 연산자가 있으면 그걸 행렬로 대표한 다음에 그 행렬의 고유값을 이제 구하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행렬 고유값 구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고유값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A는 스몰 a의 화살표는 A라는 행렬의 고유 벡터고 그때 고유값은 람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A라는 라지 A라는 행렬의 람다와 A 그 고유 벡터를 우리 구하는 게 우리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요걸 요런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변을 좌변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그럼 이거 두 항의 곱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가로 안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A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가로 안이 0이 아니면 A는 반드시 0이어야 되죠. 고유 벡터가 반드시 A면 그건 당연히 이 식을 만족합니다. A에다 0 대입하면 좌변, 우변 0되니까 만족하죠.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트리비얼 솔루션 구하는 게 우리 목표는 아니죠. 그러면 이게 0이 아닌 솔루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러려면 가로안이 0이어야지 됩니다. 가로안이 0이면 A가 0이 아닌 것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로안이 0일 수 있는 그 람다 값을 구하는 거, 이게 바로 조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A-람다 i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A가 반드시 0이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 A가 0이 아닐 수 있는 조건은 바로 A-람다 i의 행렬식 디터미넌트죠.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이 조건이 바로 람다를 구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어서 람다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이 식은 어떻게 풀면, 이 식을 만약에 A가 n by n 행렬이라면 n개의 고유값이 존재합니다.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A-람다의 디터미넌트를 이제 구할 것 같으면 이건 람다에 대한 이제 방정식이 되는데, A가 n by n이면 n차 방정식이 되고 n차 방정식이 면 근이 n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유값이 n개가 이렇게 구해진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하느니 간단한 예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구하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행렬이 있다고 하겠어요. 자, 이런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고유값이 존재할 조건은 바로 뭡니까? 이 행렬식을 하는 거, 요걸 구하는 거죠. 요 행렬식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E-람다, E-람다 하고 1, 1 하고 요게 0이니까 요거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E-람다의 제곱 빼기 1이죠. 그러면 요걸 다시 인수분해 할 것 같으면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3은 0 해서 고유값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람다 1은 1, 람다 2는 3 이렇게 고유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고유 벡터를 구합니다. 람다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람다 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원식에다 이걸 대입하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원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유값 방정식이죠. 그랬을 때 람다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람다에다 1을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오죠. 그럼 이걸 풀 것 같으면 xy에 대한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 두 식은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x는 마이너스 y라는 식이니까 요걸로 고유 벡터를 만들려면 하나는 x라고 쓰고 나머지는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x가 쓰니까 x 마이너스 x가 이제 고유 벡터인데 x를 앞으로 빼내면 1 마이너스 1이 고유 벡터죠. 사실은 요게 여기다가 어떤 걸 곱해주건 대입할 것 같으면 고유 벡터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다 아무거나 곱해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걸 곱해주는 게 좋냐면 뭔가를 곱해서 요거의 크기가 다시 말하면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하는 것이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요걸 우리가 규격화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은 어떻게 하면 되냐? 요 두 항만 있을 때는 앞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해줄 것 같으면 그렇게 규격화가 됩니다. 그리고 람다는 3을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풀어볼 것 같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무슨 식이냐면 x는 y라는 식입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a 두 번째 고유 벡터는 1,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유 벡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기대값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걸 어떻습니까? 기절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어떤 기절을 정했다고 하겠어요. 위치 기절을 정하면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 위치 기절에 대한 건 우리가 하지 않을 거니까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Q에 대한 고유 벡터를 기조로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Q라는 연산자의 고유 벡터를 기조로 할 것 같으면 QQ에는 QN, QN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고유값 방정식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우리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가운데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QQN은 이걸 이용합니다. QQN은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QN, QN 이렇게 되죠. 그럼 QN이 앞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요거는 QN 사이의 절대값의 제곱과 같은데 요게 바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Q1을 측정할 확률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대값이 이렇게 표시됐다라고 하는 것은 Q에 대해서 기대값을 구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 푸사이라는 상태에 대해서 Q라는 연산자에 해당하는 물리량을 측정하면 항상 그 물리량의 고유값이 측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유값과 조금 다른 값은 절대로 측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유값이 측정이 되고 바로 요건 바로 뭐냐면 그 고유값이 측정될 확률이에요. 그래서 어떤 측정값하고 그 측정값이 측정될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평균이죠. 그래서 기대값, 양자역학에서 기대값이라고 하는 건 평균이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이제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초는 다 닦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힐버 스페이스가 있는데 힐버 스페이스에서 P의 고유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요 스페이스에서 P를 이제 행렬로 표시해야 되겠죠. 행렬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원투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소를 만든다고 그랬죠. 여기서 IJ 할 것 같으면 요게 바로 PIJ가 됩니다. 그래서 11은 어떻게 돼요? 11 이렇게 구하고 요거 12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주어진 이 식을 가지고 이 요소들을 구해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우리 뭘 구해요? P12를 구하죠. 그건 어떻게 됩니까? P1은 2가 되니까 요건 0이 되겠어요. 2라고 2는 0이 되죠. 기저니까. 그 다음에 P1, 2 하면 요건 P2는 1이 되니까 1, 1 하면 1이 됐죠. 그리고 P2, 1 하면 P1은 2니까 2, 2 하니까 1이 됐습니다. 그리고 P2, 2 하면 P2는 1이 되니까 요거 0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고유값을 구할 벡터는 0, 1, 1, 0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이것의 고유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면 자, 요 P에다가 고유값 이제 조건을 할 것 같다면 고유값 조건은 P-람다 i의 절대값이 아니라 디터미넌트는 0 했으니까 이거 디터미넌트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할 것 같으면 람다 제곱 요거 두 개 대각선 요소 람다 제곱 빼기 1 이랬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니까 람다 두 개가 금방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A번의 답은 고유값이 두 개인데 하나는 플러스 1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각 고유값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원을 대입할 것 같으면 원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 구하는 거죠. 그래서 원을 이렇게 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 이렇게 y는 x 이렇게 나왔어요. 같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원이 이렇게 되죠. 원. 그러면 요걸 갖다가 규격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앞에다 루트 1만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규격화된 고유 벡터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값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
요거 풀었더니 뭐가 되냐면 여기 y는 마이너스 x, x는 마이너스 y 되니까 요거의 고유 벡터는 뭐가 되겠어요? 요거의 고유 벡터는 1 마이너스 1이 되고 교육화가 된 거는 루트 2분의 1하고 해서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와 b를 아주 잘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기대값 구하라고 그랬죠? 기대값 구하라고 하면 요걸 이제 계산하면 되겠어요. 우리 계산하는 거 이제 잘 알죠? 어떻게 합니까? 푸사의 크기의 제곱을 구할 것 같으면 요거 구하면 되죠? 그래서 요 같은 거는 1 되고 다른 건 0 되니까 같은 거 1, 1에는 1 나오고 2에는 4 나왔어요. 그래서 1하고 4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 그냥 5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이거 구할 때 여기다가 P를 다 대입할 것 같으면 뭐 구하는 겁니까? 자, 이렇게 생긴 거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P1 하면 2니까 0이 되고 요거 P2 하면 1이니까 요거 2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P1 하면 2니까 요거 2가 되고 요거 P2 하면 1 되니까 0 되니까 요 2하고 2만 더하니까 4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대값은 5분의 4가 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대값을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냐면 이건 원래 주어진 기죠. 1, 2로 구했는데 우리 P라는 연산자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도 구해놨죠. 그거 가지고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유값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었고 고유벡터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는 뜻은 뭡니까? 요 1, 2라고 하는 것은 루트 2분의 1하고 해서 우리 1, 2로 됐을 때 1하고 2가 똑같이 1, 1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유 벡터는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루트 2분의 1하고 해서 1이란 1캣 벡터하고 2캣 벡터 여기 마이너스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1과 2를 A1과 A2로 바꿔 쓰겠습니다. 1과 2를 A1과 A2로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두 식을 더하면 2가 일단 없어지죠. 그래서 1은 어떻게 되냐면 1은 역시 요 두 개 더하면 루트 2분의 2니까 요거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루트 2로 요거 두 개 더한 걸 나누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루트 2인데 그래서 그걸 나눌 것 같으면 요거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1하고서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됩니다. 2라는 건 위에 걸 아래 걸로 빼면 되죠. 그래서 요거 A1에서 마이너스 A2하고 여기다 루트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 대해서 연산자 P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푸사이를 고유 벡터로 표시해 보겠어요. 고유 벡터를 표시하려면 1은 이렇게 됐고 2는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대입합니다.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요거 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분의 3 A1 빼기 루트 2분의 1 A2 이렇게 되죠. 그래서 푸사의 크기는 요 두 개를 이렇게 하면 푸사의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사의 크기 두 개 할 것 같으면 요 놈의 제곱 앞에 있는 첫 번째 항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항의 제곱하면 되니까 2분의 9 더하기 2분의 1 하면 어떻게 됩니까? 5가 되죠. 그래서 푸사의 크기의 제곱은 5가 되는 거 앞에서 구한 거하고 똑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값 우리가 구해보겠습니다. 자, 기대값도 우리 푸사에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여기다가 P를 할 것 같으면 여기다 P를 여기다 이제 하는 게 되죠. A1에다가 P를 작용하고 A2에다 P를 작용하는데 A1과 A2는 바로 뭡니까? P의 고유 벡터니까 PA1 하면 뭐가 되겠어요? 고유값이 나오고 A1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A1의 고유값은 플러스 1이니까 그대로 나오고 PA2는 고유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대로 나와서 뭐가 됩니까? 요거는 루트 2분의 3 A1 더하기 루트 2분의 1 A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사이 P 푸사이 할 것 같으면 요 놈하고 요거 푸사이 한 거하고 그 다음에 P 푸사이 한 거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곱했을 때 어떻습니까? A1과 A1은 1이 되고 A1과 A2는 0이니까 A1 한 건 2분의 9가 됩니다. 그리고 A2 한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그래서 2분의 9하고 2분의 1 빼니까 4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거하고 똑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대값을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5분의 4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문제에서 원래부터 주어진 1과 2라는 기절을 이용해서 기대값을 구하나 또는 P 연산자의 고유 벡터를 이용해서 기대값을 구하나 우리 똑같은 값이 나왔는데 뭐 당연히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려고 앞에서 기초를 쭉 공부했는데 이 기초만 잘 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번 쭉 보고도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 P가 이런 두 개의 1과 2라는 기저에 대해서 P의 역할이 P1은 2로 만들고 P2는 1으로 만드는 것만 보고서 P를 갖다가 바로 행렬로 표시할 수가 있고 이 행렬의 고유값 구하고 고유 벡터 구하는 건 누워서 떡 먹기죠. 그리고 기대값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자역학 5번째 문제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